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6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FRB의 자산 매각에 관한 겁니다. FRB 금리 정책과 자산 매각에 관한 건데요. 6월 동영상은 하나는 이제 일본 아베노믹스에 관한 거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FRB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6월 동영상의 주제가 된 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FRB는 이미 이제 양적 확대책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로금리 정책도 이제 이미 탈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제 와중에 있죠. 그런 와중에 올 연말부터는 이제 양적 확대책으로 때 이제 사들였던 국공채를 매각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산 매각, 이제 금리 정책하고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FRB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인데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글로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경제 위기가 재정 위기로 파급, 유럽 같은 데는 재정 위기로 파급되고 사실 미국도 지금 이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장기 저성장까지 이렇게 왔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제 위기의 과정 속에서 이제 FRB가 처한 대책은 뭐냐면은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이때 이제 시스템 붕괴의 혼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차 양적 확대책을 하죠. 2009년에. QE1을 합니다. 그때 이제 1조 5천억 달러 가량의 국공채를 사들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MBS 시장이 붕괴되고 막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국 정부들이 보유한 뭐 MBS 증권 같은 걸 마구잡이로 팔아제끼고 했기 때문에 미국 개인들이나 이런 개인들이 보유한 또 MBS 증권을 막 팔았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 증권이죠, MBS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조 달러가량을 사재끼죠, FRB가.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들을 갖다가 사줘서 형차를,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주죠. 자산 담보 같은 걸 막 담보로 자꾸 막 공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한 1조, 토탈 한 1조 5천억 달러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로금리 정책도 시작을 하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 시스템 붕괴된 위기는 일단 막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경제를 이제 살리는 작업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2010년에 이제 이른바 QE2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국공채를 이제 더 매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로 이렇게 QE2를 했을 때 목적이 뭐냐면은 주가 띄우기입니다. 주가 부양. 그때 미국 이제 주가 다우지수가 다시 좀 휘청휘청 하던 때거든요. 2010년에 들어와서 휘청휘청 하던 때라서 다시 이제 주가 부양을 해서 국공채를 사들이는 그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마이너스로 내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과 더불어서 QE2 때는 뭘 또 목적을 했냐면, 주가 부양과 더불어서 뭘 했냐면은 국공채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사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들이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시장 금리인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시장 금리인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이나 가계 부담을, 대출받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조금 더 금리가 싸니까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면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러의 악세 유도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밖으로 나가겠죠. 돈이 높은 금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겠죠. 달러의 약세가는.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FRB가 QE2를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들이 있었어요. 달러 약세 유도에 대해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시장 개입하지 말라고 니네들이 말했으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달러 약세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냐. 특히 반발이 심했던 게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나 브라질 재무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왜냐면은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면은, 브라질 헤아라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브라질 경제에 타격을 주죠. 여러 가지로.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또 브라질 경제가 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니,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2012년부터 떨어졌죠. 그때는 한참 이제 괜찮을 때고 중국 특수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반발을 이제 합니다. 뭐 브라질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쪽 중에 아시아권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는 나라들이 되게 반발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랬어요. QE2 때.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뭐냐면은 추가로 국공채를 더 산다라는 건 아니고 뭐냐면은, FRB가 이제 단기 국공채를 가지고 한, 뭐, 예를 들어서 20%를 가지고 있다. 장기 국공채를 한 80% 가지고 있다면은, 단기 국공채를 팔아버리고 전부 장기 국공채를 사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기간을, 이 채권 상환 만기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평균 채권 만기 상환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게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걸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기 채권 가격을 높이니까 장기 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조치죠. 2011년에 이걸 합니다. 근데 2012년에는 다시 이제 막 또 댕댕거려요. 막 이제 또 다시 그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일어나죠. 커지죠. 재정위기가 커지고 뭐 미국 주가도 다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휘청거리고 하니까 댕댕거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 결정적인 한 방을 내가 보여줄게 한 게 이제 QE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QE1은 뭐였습니까? 1조 5천억 달러였죠. QE2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6천억 달러를 얹었죠. 그러니까 2조 한 천억 달러 되죠. 근데 QE3는 뭐냐면은 매달 850억 달러씩을 사들인다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달만 해도 8,500억이고 거의 한 1조 달러를 넘었죠. 1년이면. 2년이면은 뭐 2조 달러 되겠죠.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했어요. QE2를. 그러니까 한 2조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로 한 4조 2, 3천억 달러 정도 되겠죠. FRB가 사들인 국공채의 양이 실제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QE3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무기한으로 한다. 매달.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이제 기한은 종료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QE3를 하면서 거의 한 60%가량 올랐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거의 QE3는 이제, 장기 금리나, 그 다음에 달러 약세 계속 가속화, 그 다음에 주가 부양, 다우지수 상승 부양,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돌아와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호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FRB가 이제 QE3를 더 이상 안 한다. 라는 출구 전략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매달 850억 달러 사재끼는 것을 이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750억, 뭐 650억, 550억 매달 이렇게 줄여가가지고 2014년 말에는 이제 더 이상 국공채를 안 사한다. 그래서 2014년 말에 말현 시점까지 산 국공채 보유량이 아까 1조 5천억, 6천억 해가지고 2년에 2조 달러에서 4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조 2천억 달러 정도 국공채는 보유를 딱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안 산다. 대신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속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상환을 하고 다시 재구입을 해서 4조 2천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부터는 뭐였을까? 기준금리, 제로금리 탈출을 시작했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2015년에 한번 딱 인상하고 그때는 한 번 더 하고 2016년에 한 두세 번 뭐 이렇게 했었는데 2015년에 한 번 인상하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호전이 안 되니까 연기를 했죠. 근데 2016년에 한 번 또 딱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안 되니까 2017년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토탈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죠. 이미 이제 2015년부터 사실상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죠. 거의 회복을 해서 이제, 빨리 이제 좀 이제 금융 정책을 정상화를 하자. 나중에 다시 경제가 어떤 그 요인에서 이렇게 휘청거릴 때 금융 정책을 정상화해 놓지 않으면 휘청거렸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제로금리도 빨리 이제 해제를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빨리 좀 이렇게 해소를 해서 정책적인 어떤 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제로금리를 탈출을 이게 이제 이른바 양적 확대책의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근데 2015년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해서 계속 이제 완만한 성장,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말씀드렸죠. 골디락스 상태라고. 그러니까 성장률은 높지 않은데, 그래서 물가도 높지도 않고, 하지만은 미국 경제가 지금 고점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 실업률은 그래서 이제 구인난의 압력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는 2009년부터 제로 금리를 했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온 상태죠. 조금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이제 보면은 추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낮아져 왔죠. 그럼 추세적으로 보면은 통 하면은 어디 정도? 한 3%. 2020년 전후로 해서 한 3% 정도. 만약에 금리가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FRB가 3% 정도. 실제로 FRB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도 그냥 때려잡아도 3%잖아요. 때려잡아도.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경제라는 게 모든 것이, 이 우주에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그 자체 힘이, 내부의 어떤 자체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추세라는 걸 무시를 할 수, 왜냐하면 그 흘러가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 전체가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고치거나 변경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쨌든, 올라가도 3% 정도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기준금리가 3%까지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자산 매각을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FRB가 이제 2009년, 아까 이제 9년에 이제 QE1을 하고 2010년에 QE2를 하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QE3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2014년 말에 종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멈춰 있죠. 근데 이게 보유 증권이 대부분이 이제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FRB가. 그게 얼마냐면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증권을 보유를 하고 대부분이, 근데 증권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있냐면 국채가 지금 2조 5천억 달러 보유, 국채를. 그 다음에 MBS, 모기지 채권이, 주택 채권이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어땠습니까? 초창기 때는 국채보다도 주택 모기지 채권을 더 많이 샀죠. FRB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는 미 국채보다는 이 모기지 채권 시장이 붕괴했어요. 처음에. 투매가 일어났어요. 미국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 이런 데가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걸 떠받치려고 이렇게 이제 주택 채권을 확 사재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채로 이제 경기 부양이나 장기금리 하락 유도를 위해서 국채 매입으로 이제 중심축을 옮겨간 거죠. 이때는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QE3 때는 이제 가속화한 거죠.
주택 시장을 더욱더 이제 주택 가격을 더욱 떠받치려고 주택 시장이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을 더 떠받치려고 이렇게 주택 모기지 채권을 확 사재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90년부터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FRB가 QE 1, 2, 3를 안 하더라도 QE 정책을 안 했더라도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었겠죠.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추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까 하면은 얼추 3%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RB의 기준금리가 2020년 전후까지 3%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올 연말부터 FRB가 국채라든지 MBS 채권을 이렇게 판다. 그러면 MBS를 먼저부터 파냐? 국채부터 팔자. MBS는 아직도 주택시장을 좀 떠받쳐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채부터 팔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국채를 팔면은 미 국채 이 장기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현재는 한 2.23%, 2.3, 뭐 3, 4%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그래서 뭐 3%, 4%,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추세적으로 봐도 3%대 내지는 해봐야 4%가 한계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3%라고 그랬죠. 2020년에.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그 기준금리에 약간 프리미엄이 얹힌 거예요. 얼추 한 3%대예요. 3%대예요. 그러니까 FRB가 보유한 그 국공채를 매각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3%대 정도다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뭐, 그때그때 이제 일시적인 상황 변동에 따라서 뭐 튈 수도 있고, 뭐 덜 오를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좀 이제 중장기적인 그 추세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현재의 어떤 이렇게 단기금리하고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3%대 정도를 염두에 두면은 이제 나머지는 유추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죠. 여러 가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추를 해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RB가 마찬가지로 그 QE 정책을 아까 쭉 해왔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미국 경제에 정말로 기여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를 놓고 볼 때, 근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199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를 보면 보시면은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은 이른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예요. 뉴 이코노미. 그 IT 혁명을 주도한 윤택 체제, 그래서 IT 혁명을 주도한 이때는 성장률이 거의 4% 정도에 달했어요. 평균 성장률이.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게 3%대로 떨어졌죠. 중국 특수라든지 그 투기 거품 호황 3% 떨어졌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2%대로 떨어졌죠. 평균. 근데 지금 이제 그 2010년, 2009년부터 이제 이른바 2010년부터 경기 부양형 QE 정책을 했는데, FRB가 QE 정책을 보시는 것처럼 요때는 금리도 높았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도 높았고, 장단기 금리도 높았었잖아요. 물론, 금리가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요때는 어땠습니까? 금리가 낮았죠. 제로금리에다가 장기금리도 1%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 성장률은 2% 전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4%에서 3%로, 그 다음에 2%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FRB가 QE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의 그 하락은 뭔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QE 정책으로 막을 수 없는 뭔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이야기들이 우리 경제 지표를 미국의 기관들도 보니까 퍼질 거 아니에요. 아,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한다 하니까 그래서 FRB 쪽에서 나온 반론이 뭐였냐면 만약에 FRB가 QE 정책을 안 했더라면은 여기 했기 때문에 2%지 안 했더라면은 1%나 아니면 0%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반론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4%, 3%, 2%는 FRB의 QE 정책에 관계없이 미국 경제에 뭔가 펀더멘털한 구조적인 또는 스트럭처럴, 펀더멘털한 구조적인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 거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FRB의 QE 정책이 그다지 그런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FRB가 QE 정책을 한다 한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그럼 나 10년 후에 은퇴할게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FRB의 QE 정책의 이 구조적인 요인들은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 그러니까 FRB에 대한 반론이에요. FRB가 QE 정책을 안 했더라도 이 정도는 한다. 만약에 정말로 QE 정책을 안 했더라도 금융시장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장기금리가 2%대나 1%까지 떨어져야 될 상황, 경제 상황이 그런 거라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잡아 내리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 스스로의 자율에 의한 어떤 수급의 자율 조정에 의해서 경제가 스스로 회복력을 갖추도록 조정을 하고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바람직하죠, 사실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뒤틀리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정말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부 관료들이나 FRB 사람들 일거리 만들고 하는 것이 더 강하죠. 그런 사람들, 뭔가 정치인들, 뭔가 내가 정책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내가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게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 붕괴나 어떤 인프라,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된 것만을 어떻게, 물론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어떤 인프라를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불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변하면은 변한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 정도의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시장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어떤 뭔가 선순환의 어떤 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죠. 원래 자연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 같은 경우나 동물 생태계도 어떻습니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지금 다 그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은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파괴가 됩니까? 왜냐면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면에서 봐도 FRB QE 정책이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면에서도 근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좀 하락했다 이거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물가가 이렇게 그래서 소비를 금리를 낮춰서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게 뭐냐면 FRB의 그 어마어마한 금융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동을 해서 물가가 정책만을 보면은 물가가 급폭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FRB의 어떤 금융 정책이 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구조적인 요인, 근원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QE 정책이나 금융 정책 완화책을 안 했더라면 디플레 물가 하락 상황에 빠졌을 거다. 뭐 혼란에 빠졌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하나의 추측의 영역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시스템 상황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소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변동,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뭔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FRB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때에는 FRB가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이제 왈과 알부가 있습니다. 9.11 테러하고 IT 거품 붕괴 나고 나서 그 당시 그린스펀 FRB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준금리를 1%까지 확 떨어뜨려 버려요. 5%에서 1%까지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요때 상황에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때만 해도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특수 호황이 막 이제 가속화되는 시기라는 거죠. 요때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확 바뀌었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내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었다 이거예요. 미국 FRB는 국내다, 물론 기축통화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는 굉장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 보면은 FRB QE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건 근거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설일 뿐이니까, 추측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QE3 하면서 바박 뛰었죠.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가격 떠받치는 거였어요. 다음에 다우지수도 이렇게 2013년 QE3 때 한 60% 뛰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부양 정책이었죠. 이게 과연 이른바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결정, 정상적인 가격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이라는 것도 분배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이렇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FRB가 정책으로 해서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나 소득 격차를 키워버린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오히려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작용 마찬가지로 다들 부작용은 뭐냐? 채무가 급증을 한 거죠. 미국의 채무는 뭐냐면은 비금융 부분하고 금융기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금융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업, 가계, 정부 이 세 군데죠. 이 세 군데의 채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1990년에는 한 11조 달러였는데 2007년 그 전에는 그 거품이 확 발생했을 때는 채무가 팍 늘었죠. 20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뻥 터지고 난 후에는 이게 다시 거의 한 47조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의 비금융 부분은 민간과 정부, 그러니까 가계 기업, 그러니까 금융을 제외한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총 채무는 4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미국 GDP를 20조라고 치면은 거의 한 250% 가까이 되죠. 240%.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한국은 300%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채무는 이렇게 확 늘었다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줄어서 이제 잘 안 늘고 있죠. 15조 달러,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죠. 가계는 이제 주택 투기 거품 때 확 늘었다가 채무가 2배 가까이 늘었죠. 가계 채무가 폭증을 했죠. 한국도 지금 가계 채무 폭증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거품으로 꺼지면서 했다가 지금 약간 다시 이제 아까 떠받침으로 인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다지 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침체되어 있었다면 어떡해요? 이 가계 채무의 부실이 굉장히 커졌겠죠. 부실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FRB의 QE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2009년 QE1도 그런 거고,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한 거였고, QE3도 가계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가계 채무 부실화되는 것을 좀 줄여준 거죠. 줄여서 집값을 띄워놓으면 줄여주는 거예요. 주식은 손해가 나면 그대로 손실이 그냥 표면화되는데,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되는데, 집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실이 이렇게 집값보다도 빚이 더 많아버리면 집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저렇게 확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굉장히 올랐음에도 반등했음에도 금융위기 전보다 더 올랐잖아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채무는 안 늘어났어요. 가계가 그냥 부실만을 해소했을 뿐이지 다시 투기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휘청했다가 다시 기업 채무가 확 늘어나고 있죠. 기업 채무가. 그러니까 기업 부분의 채무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에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분한 양질의 어떤 그 수익을 낸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20조 달러예요. 연방정부 채무가. 그 다음에 주지방정부 채무가 한 3조 달러예요. 토탈 하면 한 23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연방정부 중에서 이제 민간 부분이 보유하고 연방정부가 정부 기관끼리 서로 보유한 걸 뺀 채무는 한 16조 달러 지금 현재 정도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아까 정부가 3조 달러 합치면 한 19조 달러니까 미국 GDP 대비로 치면은 100%에 달하죠. 그렇죠. 만약에 총채무를 기준으로 하면은 GDP 대비로 하면은 일반 정부, 중앙정부,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한 채무는 미국 GDP 100%를 넘고 있죠. 그럼 미국도 정부 채무가 상당히 지금 그 위험수위를 넘은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불평등이 그럼 개선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소득 불평등은 1970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니까 확대되고 있죠, 미국에. 그러니까 QE 정책을 할 때도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확 이렇게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FRB의 어떤 금융 완화책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 기여를 왜 못했느냐? FRB의 금융 완화책과 관계없는 뭔가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는, 계속 확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제 앞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이런 상태라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FRB 금융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조 상태에, 호황기 상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일자리 이야기 떠들고 뭐 떠드는 게 미국 고립주의, 미국주의를 떠드는 게, 미국 우선주의를 떠드는 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2017년 6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